안녕하세요. 2023 대입 전형의 이해와 대비. 자, 정시 전형 Q&A 진행을 맡은 저는 서울 영동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윤상형입니다. 네, 저는 서울세화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창욱입니다. 네, 이제 2022학년도 입시가 끝나고 이제 새롭게 2023학년도 이제 입시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제 하나씩 강의 주제를 다양하게 지금 저희 연구정보원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강의를 시청하시는 선생님들, 그다음에 또 학생, 학부모님들, 오늘 이제 정시 전형에 관한 궁금증 이런 부분을 좀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학년 초이기 때문에 정시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학년 초에 해야 될 게 뭐죠? 수시로 갈 것이냐, 정시로 갈 것이냐, 또 수시로 간다면 어떤 전형에, 또 이제 정시, 그러니까 수시와 정시를 같이 간다면 또 어떻게 하는 그 전형 선택의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수시에 집중하는 학생이라도 정시 전형의 특성을 알아야지만 내가 수시 전형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이제 정시 전형에 집중하려고 하는 학생들이라면 더 이제 정시 전형의 특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정시 전형 Q&A라는 주제로 저희가 이제 설명회를 진행할 건데요. 꼼꼼하게 들으시면서 조금이라도 좋은 정보 가져가시면서 또 그 전형의 방향성 잡는 데 도움을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Q&A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Q1입니다. 2023 대입 정시 전형의 주요 체크 포인트는? 자, 2023 대입 정시 전형의 주요 체크 포인트가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어쩌면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될 수 있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첫 번째, 모집 인원, 그 다음에 모집군, 그 다음에 전형 방법, 영역별 반영 비율 등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죠. 뭐 이것과 아울러서 이제 응시 인원이 어떻게 될 것이냐, 정시 전형에 도전하는 응시 인원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이제 같이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선택형 수능에 따른 과목 간 유불리 및 계열별 점수 차이를 확인해야 됩니다. 작년부터 이제 선택형 수능, 뭐 이제 혹자는 또 통합형 수능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수학 가형과 나형으로 이제 분리됐던, 그러니까 인문계, 자연계 분리됐던 그 수학의 시험이 이제 하나로 이렇게 합쳐졌기 때문에 통합형 수능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국어에서 화작과 언매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수학에서는 확통과 미적, 기하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형 수능이라고도 하는데, 작년부터 이렇게 선택형 수능이 도입이 되면서 과목 간 유불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열별, 또 자연계 학생들의 수학을 중심으로 해서 자연계 학생들의 성적이 좀 더 좋아지고 인문계 학생들의 성적이 조금 더 낮아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차이가 얼만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는 게 이제 두 번째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약학대학 모집이 작년부터 재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약학대학 모집이 재개가 되면서 당연히 이제 자연계의 그 중상위권 학생들의 입시 변화, 물론 상위권도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하지만 이제 그 약학대학이 대학이 뭐 서울대 약대부터 해서 저 지방의 약대까지 굉장히 좀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시 그 결과가 뭐 최상위권, 그다음에 상위권, 또 중상위권 이렇게 나눠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과 맞물려서 그 자연계들의 입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분명히 영향을 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약대라고 하는 부분은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보다는 위로 이제 포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래쪽에 있는 대학들은 당연히 약대 모집으로 인해서 이제 입시 결과가 조금은 하락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저희가 이제 2022 대입을 한번 치러봤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이제 확인하시면 올해 이제 2023 대입에 그 정시 전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수학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자연계 학생들이죠. 그 자연계 학생들의 증가에 따라서 자연계 지원 전략이 이제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입시 결과도 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예전에 이제 수학 가형과 나형으로 돼 있을 때 가형 선택자, 그러니까 자연계가 가형 선택자이고 그다음에 나형 선택자는 인문계 또는 예체능인데, 나형을 선택한 그 자연계 학생들도 제법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택형 수능으로 바뀌면서 그 나형을 선택했던 일부 자연계 학생들이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그런 어떤 정보 때문에 그 확률과 통계로 옮겨가지 않고 미적분과 기하를 그대로 선택하는 이런 학생들이 좀 많았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이제 그 자연계 학생들의 인원수가 거의 인문계 학생들하고 좀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연계 학생들, 특히 이제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자연계
미적분과 기하를 지정하는 그 어떤 모집 단위의 경쟁률 상승에 효과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입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전년도 2022 대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걸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째로 이게 이제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였죠. 자연계열 수험생의 인문계열 교차 지원에 대한 결과. 그러니까 자연계로 시험을 봤어요. 하지만 이제 모집 단위를 인문계로 지원하는, 그래서 이제 중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이제 그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또 대학 발표를 통해서 몇 프로 정도가 교차 지원을 했다, 이런 비율들이 좀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계 학생들의 점수 구조가 인문계 학생들의 점수 구조보다 조금 더 좋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동일한 점수 있을 때 자연계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인문계열로 지원했을 때 갈 수 있는 대학이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이 친구들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자연계에만 영향을 주고 또 인문계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두 계열 모두에 다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계열이 인문계열로 넘어가면 인문계열의 이제 경쟁률 또는 입시 결과가 상승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반대로 자연계열 학생들이 빠지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자연계 모집 단위에는 뭐 경쟁률이 하락하거나 아니면 입시 결과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중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경쟁률을 한번 파악을 해봤더니 대부분 다 인문계와 자연계가 거의 대부분 조금씩 올라갔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대학 발표라든가 아니면 또 언론 보도라든가 아니면 저희 이제 서울시 교육청의 분석 자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하시면서 올해 이제 정시 전형의 지원 전략이라든가 그다음에 특징들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Q2입니다. 정시 모집 인원은 늘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정창욱 선생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방금 전 2023학년도 정시 모집 체크포인트 중 하나인 정시 모집 인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학년도는 전체 모집 인원이 작년에 비해서 2,500명 정도가 증가한 34만 9천 명 정도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정시 모집을 살펴보면 2022학년도에 비해서 약 7,000명 정도가 감소한 76,682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7,000명 정도의 감소 인원을 권역별로 좀 살펴보게 되면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825명이 증가한 46,000명 정도를 모집하고 있고, 지방인 비수도권 지역에서 8,300명이나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정시 모집 인원이 7,000명 정도 감소한 것은 수도권 지역보다는 지방에서 많은 인원이 감소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권역별로 따져본 것을 이젠 모집군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군에서 12,000명 정도의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고, 경기 인천과 지방의 경우에는 오히려 나군에서 많은 인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체 모집 인원을 살펴보게 되면 가군과 나군에서 가장 많이 모집을 하고 다군에서 가장 적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정시 모집의 지원에서는 반드시 가군과 나군에서 안정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2023학년도 대입 시행 계획에 의해서 모집 인원이 나와 있지만 실제로 정시 모집을 지원을 할 때에는 수시 2월 인원까지 포함한 확정된 정시 모집 인원을 살펴보고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2022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를 보게 되면 1,400명 정도에서 700명가량 수시 2월 인원이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모집 인원이 점점 수시 2월 인원이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대학별로 전부 다 상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보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는 가장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의학 및 약학 계열의 정시 모집 인원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의학 및 약학 계열을 보게 되면 전체 모집 인원의 41%를 정시에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체 모집 인원 같은 경우에는 6,608명에서 9명이 감소한 6,599명이지만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746명에서 2,707명으로 41%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수의대 중에서
지금 약대의 정시 모집 비율이 43%로 가장 높게 되고요. 의대의 모집 인원은 1198명으로 가장 많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모집 인원입니다. 서울 지역과 경기, 인천 비수도권으로 나눠봤는데요. 지금 보면 경기, 인천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들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통 서울과 지방에서 1대2의 비율로 모집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약 1966명인 29.8%를 차지하고 있고요. 지방인 경우에는 4,300명 정도의 65.5%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통 의대뿐만 아니라 특히 한의대와 수의대 같은 경우에는 서울 소재의 대학보다는 지방 소재 대학들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모집 인원 자체가 서울보다는 지방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가나다군 모집 군별로 모집 인원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2022학년도에 비해서 의대, 치의대, 한의대, 수의대의 경우에는 나군에서 모집 인원이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의대의 경우에는 유일하게 나군과 다군에 비해 가군에서 소폭 인원이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이할 만한 점은 2022학년도에는 가군에서 전체 모집 인원이 1252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2023학년도에는 오히려 나군에서 1236명을 모집하여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수시 2월 인원 같은 경우에는 의학 및 약학 계열에서 굉장히 많이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0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3개년의 수시 2월 인원을 살펴보니까 232명에서 250명으로 약간 상승했지만 2022학년도는 150명으로 크게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특히나 최상위권 학생들의 경쟁이 치열한 이러한 정시 지원에서 이러한 수시 2월 인원의 감소된 것을 잘 살펴보면서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질문입니다. 수능 점수가 이제 수능 점수의 종류가 다양하다. 그래서 이제 그 수능 점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수 종류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나의 점수. 자,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할 때 점수를 보면 원점수가 있고 표준 점수가 있고 백분위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선생님들은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제 입시 경험이 이제 처음인 학생이나 또 학부모님들은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이 원점수 같은 경우는 뭐 6월, 9월 모의고사, 그 다음에 수능 점수 성적표에는 원점수는 이렇게 표기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시도교육청 모의고사에서 실시하는 그 성적표에는 원점수도 들어가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점수가 원점수, 그 다음에 이제 표준점수, 백분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이런 점수를 이제 우리가 단순 점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시 지원을 할 때는 단순 점수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역별 반영 비율이 적용된 반영 점수를 또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영역별 반영 비율이 적용이 되면 똑같이 이제 25%씩 반영하는 4개 영역에서 1대보다 뭐 20%, 30%, 20%, 30% 이렇게 된다면 30%를 반영하는 쪽에 점수가 좋은 학생이 같은 동일한 점수였어도 반영 비율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점수가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단순 점수보다는 반영 점수가 조금 더 낫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부 대학에서 이제 중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탐구 과목에 있어서 100분위를 기준으로 한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걸 새롭게 이제 부여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점수를 이제 저희가 이제 변표 점수라고 한번 불러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대학별 환산식에 따라서 계산을 한 환산 점수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그 학생 학부모님들이 접하기 쉬운 점수는 이제 원점수가 될 텐데 그 원점수는 사실은 어디서도 활용하기가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원점수로 점수 계산을 뭐 하거나 기억을 하거나 이러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표준 점수라 백분위를 가지고 이제 기억을 할 수 있는데 그 표준 점수라든가 백분위 그대로 이제 활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역별 반영 비율도 고려하고 그 다음에 활용 지표에 따라서 다르게 계산이 되고 또 대학별 환산식에 따라서 다르게 계산이 되면 최종적으로는 저렇게 이제 환산 점수라는 것으로 이제 합불이 갈린다라는 것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점수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좀 보시면
자, 이렇게 이제 그 재작년 점수를 가지고 저희가 한번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점수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 이제 단순 표준 점수의 합은 388점이 돼요. 하지만 이제 100분위 합은 280점이 되겠죠. 그런데 영역별 반영 비율을 고려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제 391점, 284점 이렇게 이제 달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탐구 변환 표준 점수를 또 적용하게 되면 384점으로 이렇게 낮아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100분위 점수를 저희가 표기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 서강대학교를 기준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서강대학교는 국수에서는 표준 점수를, 그다음에 탐구에서는 100분위 기준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제 100분위로 계산된 점수가 없어지게 되죠. 근데 보시면 391점하고 384.4점으로 점수가 좀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서강대학교가 이제 재작년에 탐구 과목의 점수를 조금 더 낮게 부여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수가 저렇게 조정이 된 모습이고요. 이제 마지막 최종 합부를 가르는 점수는 이제 525.376점이라는 점수를 이제 맞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대학별 환산식에 따른 계산 점수, 환산 점수이고 요걸로 이제 합불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 요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나중에 정시 지원 전략을 세울 때는 단순 점수로 계산을 하거나 뭐 지원 가능 여부 또 가능한 대학을 찾아보시면 좀 어렵고 기본적으로 영역별 반영 비율이 고려된 이런 어떤 반영 점수를 가지고 지원 대학의 범위를 좀 잡으신 다음에 마지막 이제 실제 지원을 할 때 그래서 이제 가군에선 어딜 쓰고 나군에선 어딜 쓰고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면 이제 마지막 환산 점수로 계산을 해본 다음에 합불 여부를 타진하고 지원 전략을 세우시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학은 이제 환산 점수로 합격자를 결정한다라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환산 점수가 왜 중요한지를 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이 있는데 A라는 학생의 표준 점수의 합은 392점이에요. 근데 B라는 학생은 388점이에요, 합이. 그러면 A라는 학생이 B라는 학생에 비해서 표준 점수 합이 4점이 높죠. 그런데 A 학생은 보니까 국어하고 탐구 과목에서 성적이 조금 더 비교 우위에 있고요. B라는 학생은 수학에서 이제 비교 우위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학생이 서강대를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서강대학교에 지금 이제 영역별 반영 비율이 나오고 그다음에 수능 반영 방법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 점수를 저희가 이제 한 건 뭐냐면 약간 조금 더 이제 그 환산 점수의 중요성을 제가 가져오기 위해서 가산점도 있었던 그 서강대학교를 한번 제가 가져와 봤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대학 환산식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A 학생은 522.522점이 나오고요. B 학생은 525.376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단순 표점 합으로 했을 때 A 학생이 B 학생에 비해서 4점이 높았지만 사실 합부를 결정하는 환산 점수로 결정을 했을 때는 A 학생보다는 B 학생의 점수가 한 3점 이상 높아지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B 학생이 그 우위에 있었던 그 수학의 반영 비율이 가장 높았다라는 거. 거기에다가 그 가형 선택을 했을 때 10%의 가산점이 줬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은 A 학생이 단순 표점합이 높았지만 B 학생에 비해서 영역별 반영 비율에서 분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A 학생은 불합격, 그다음에 B 학생은 합격한 이런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따라서 지금 좀 먼 얘기 같지만 이걸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학생하고 학부님들은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반영 비율이 높은 그런 과목에 점수가 좀 더 잘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원 참고점하고 합격자 성적을 확인할 때 좀 주의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이게 좀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건 이제 여러 이제 뭐 기관들에서 나오는 그 흔히 말하는 지원 참고점이거든요. 여기는 한번 보시면 지원 참고점의 반영 영역은 국수 영탐이에요. 그러니까 4개 영역을 반영한다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오른쪽에 이제 산출 기준 영역명을 보니까 국수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원 참고점을 제시하는데 국수탐만 가지고 제시를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활용지표는 표준 플러스 100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진짜로 국어하고 수학은 표준 점수만 그 다음에 탐구는 100분위만 이렇게 반영하는 그런 대학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대학은 사실 굉장히 소수입니다. 아마 단국대학교 의학 계열이 이 정도이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저렇게 표 플러스 10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100이라는 용어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100분위를 기준으로 한 변환 표준 점수를 부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점수를 보시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384점, 385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점수가 그럼 무슨 점수냐라는 거죠.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수탐의 표준 점수 합이에요. 국수탐의 단순 표준 점수 합.
그러니까 말 그대로 참고점일 뿐이지 여기에서 부합한다고 여기에서 모자란다고 해서 내가 합불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달라지는 게 뭐예요? 영어 성적이 빠져 있죠. 그러니까 영어 등급별 성적도 계산을 해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건국대 같은 경우는 100분위 기준으로 한 탐구 영역에서 100분위를 기준으로 한 변환 표준 점수를 쓰기 때문에 새롭게 대학교에서 발표하는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해서 탐구, 그러니까 내가 수능 성적표에서 받았던 그 탐구 과목의 표준 점수를 버리고 100분위를 기준으로 새롭게 부여되는 변환 표준 점수를 받아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수는 사실 실제 합불을 결정하는 요소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대학에서 발표한 합불, 이제 전년도 입시 결과예요. 보시면 자 70% 컷 해가지고 692.5, 700.2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점수를 보시니까 이제 설명을 좀 들으신 분들은 이해가 되시죠? 저게 뭐냐면 대학 환산점 기준으로 발표를 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최종 등록자의 100분위 기준 70% 컷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100분위는 저희가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걸 가지고 전년도 입시 결과가 저렇게 되니까 내 100분위 점수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지원할 수 있겠다, 지원이 좀 어렵겠다 이런 걸 좀 판단할 수 있지만 왼쪽에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환산 점수를 가지고는 비교가 안 돼요. 왜냐면 그러려면 내 점수를 환산을 해봐야 되는데 그럼 내 점수를 환산해 가지고 저거하고 비교한다. 저건 전년도 입시 결과이고 올해 내 입시 또는 내 모의고사 점수를 가지고 저거 비교한다.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죠. 왜냐면 시험이 난이도가 달라지면 표준 점수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표준 점수의 특징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년도의 시험의 특징과 올해의 시험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올해의 시험의 결과를 가지고 그 다음에 환산을 했던 그 값을 전년도 입시 결과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전년도에 저렇게 어떤 그 대학 환산 점수로 발표된 그 입시 결과는 그냥 물리학과보다 기계항공공학부의 입시 결과가 높았구나. 아니면 기존의 배치 점수에서 이렇게 그 지원 참고점과 입시 결과를 비교했을 때 지원 참고점에서 높게 잡혀있던 학과가 실제 입시 결과가 떨어지기도 했네. 왜 그랬을까? 이런 어떤 부분을 그런 의문점을 해결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되지만 내 지금 현재 모의고사라든가 수능 점수를 가지고 어느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에는 전년도의 그 대학 환산 점수의 입시 결과는 좀 활용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오른쪽에 나와 있는 100분 점수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대학이 건국대학교거든요. 근데 건국대학교는 활용지표에서 100분위를 활용하지 않고 표준 점수를 활용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100분위하고 표준 점수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원의 가능성 여부를 가늠해보는 그런 어떤 정도로는 활용이 되지만 나중에 합불 여부를 정밀하게 진단할 때는 저 점수도 큰 의미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양한 기관에서 발표되는 지원 참고점이라든가 아니면 대학에서 발표되는 입시 결과에 나와 있는 그런 점수들을 활용하실 때 좀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만 나중에 그 자료를 활용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섯 번째, 대학마다 활용지표가 서로 다르다. 좀 전에 이제 활용지표 얘기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활용지표가 다르다. 서로 다르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답은 다르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활용지표에 따라서 이제 대학을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표준점수 플러스 변환 표준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이 서울 지역에서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름을 보시면 이제 중상위권 대학 이상의 대학들은 이제 이런 어떤 활용지표를 활용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표준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이 또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백부진을 반영하는 대학이 좀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모든 그 수준의 대학에 따라서 표준점수 100분 이렇게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그 점수 구간에서는 활용지표에 따라서 어떤 유불리를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연세대나 고려대를 간다 또는 서강대나 성균관대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 그 구간에 있는 대학들은 전부가 다 표준점수 플러스 변환 표준점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때는 표준점수가 유리할지 백분위가 유리할지 변표를 쓰는 게 유리할지 쓰지 않는 게 유리할지 이런 거 생각해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다만 이렇게 이제 구간별로 좀 쪼개 봤을 때 우리가 흔히 건동홍숙이라고 하는 구간에서 보면 자, 건동홍숙이라고 하는 구간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자, 건대, 동국대, 숙명여대는 표준 플러스 변표예요. 그런데 홍익대는 표준 점수만 반영하죠. 그러면 변표를 쓰는 게 나한테 유리할지 아니면 쓰지 않는 게 유리할지 이런 여부를 따져보셔야 되겠죠. 그 밑에 광운대, 숭실대, 세종대, 그 다음에 서울과기대, 국민대, 상명대 이런 라인에서는
이제는 반영 지표가 좀, 활용 지표가 좀 다양해지고 있죠. 그러면 내가 표준 점수가 유리한지, 백분위가 유리한지, 아니면 변환 표준 점수를 쓰는 게 유리한지, 그렇지 않은 게 유리한지, 이런 걸 좀 따져보면서 나한테 유리한 대학을 찾는 게 필요하다는 거. 요걸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울을 벗어난 이제 수도권이라든가 지방으로 내려가면 백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이 조금 더 많다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표준 점수가 백분위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 하더라도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 점수 구간에서는 백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백분위를 활용한 대학에 지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활용 지표에 따라서 유불리가 발생하는 이유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떤 학생의 점수가 표준 점수 합은 378점, 그 다음에 백분위 합은 263.5점이라고 할게요. 이랬을 때 왜 유불리가 발생을 하느냐? 표준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 상위 누적, 그러니까 석차를 한번 따져본 거죠. 그랬더니 이 학생은 7.04%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런데 백분위를 기준으로 해서 263.5라는 그 백분위를 기준으로 해서 상위 누적을 따져봤더니 8.55%예요. 즉 다시 말해서 표준 점수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전국에서 한 14,400등 정도 되는데 백분위를 기준으로 하면 17,500등이에요. 한 3,000등 정도 더 떨어지죠. 그럼 이 학생은 당연히 뭐예요? 표준 점수가 유리하기 때문에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을 찾아서 가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유불리가 발생한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학 계열의 활용 지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의학 계열의 활용 지표는 우리 정창욱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방금 전 윤상현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의학 및 약학 계열이 아닌 이런 모집 단위에서도 이러한 활용 지표에 따라서 유불리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의학 및 약학 계열은 최상위권 학생들이 하다 보니까 이게 더 예민하게 그리고 더 정밀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의학 및 약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표준 점수와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가장 많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백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입니다. 2022학년도 처음으로 서울대가 표준 점수와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했다가 표준 점수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대를 비롯해서 일부 대학에서 이렇게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많은 의대, 치의대, 약대, 한의대, 수의대의 경우에 굉장히 작은 점수차로 합격과 불합격이 나뉘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에게 유리한 활용 지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각 대학별로 활용 지표에 따른 환산점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7번째 질문입니다. 변환 표준 점수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계속 이제 변환 표준 점수라는 게 나왔는데, 이제 변환 표준 점수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탐구 영역에 있어서 백분위 기준으로 새롭게 이제 표준 점수를 부여하는 것, 이게 이제 변환 점수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이유가 있죠. 탐구 영역은 과목마다 점수 차이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사회탐구 영역의 과목 수가 9과목이죠. 그 다음에 과학탐구의 과목 수가 8과목입니다. 그런데 이 8과목을 다 선택해서 8과목, 9과목을 선택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친구는 생윤, 그 다음에 윤사 이렇게 2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어떤 친구는 한지, 세지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그 시험 문제마다의 난이도가 동일하다면 사실은 유불리가 그렇게 많이 발생을 하지 않을 텐데 어떤 과목은 쉽게 출제되고 또 어떤 과목은 어렵게 출제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어렵게 출제된 과목의 표준 점수가 만점이 높게 올라갈 수 있죠. 좀 쉬운 거는 뭐 동점자가 많아지니까 뭐 점수가 낮게 형성이 되고 뭐 동점자가 많아지니까 백분위가 막 뚝뚝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전년도 수능 점수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전체적으로 사탐을 먼저 보시면 66점, 68점 만점을 맞았을 때 부여되는 표준 점수예요. 그러니까 66, 68, 65, 66, 66 대충 이제 66점이 많죠. 그런데 보니까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68점이에요. 윤리와 사상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정치와 법 같은 경우는 63점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원점수 50점을 낮았는데 사회문화를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와 법을 선택한 친구보다 5점이 올라간다는 거죠. 자, 과학탐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과학 2를 선택한 친구는 다 맞으면 77점을 받았어요. 그런데 화학 1을 선택한 친구는 68점밖에 못 받았다는 거. 그러니까 9점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러면 앉은 자리에서 지금 뭐 9점을 이익을 받고 9점을 손해받고 이러면 사실은 과목 선택에 따라서 유불리를 이렇게 많이 두게 되면 결국은 학생 입장에서는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지 그게 유리한지 이런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차이가 많아지는 거예요. 보시면 과목에 따라서 사회문화를 선택했을 때, 정치와 법을 선택했을 때, 지구학 2를 선택했을 때, 화원을 선택했을 때 점수 차이가 표점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난다 하더라도 백분위로 가게 되면 더 많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동일한 원점수에서 과학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지? 내가 선택한 과목이 나중에 점수 구조에서 유리할까 불리할까?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뭐냐면 중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걸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분위를 기준으로 해서 새롭게 표준 점수를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자, 성균관대는 사탐에서 100점을 맞은 친구, 백분위 100을 맞은 친구에게 69.5, 그 다음에 서강대 66, 한양대 66, 경희대 66, 건국대 66, 동국대는 69점 그래요. 근데 아까 기억하시겠지만 그 먼저 번 슬라이드에서 66점, 그러니까 표준 점수 만점을 맞았을 때, 그러니까 원점수 만점을 맞았을 때 부여되는 표준 점수가 66점이었던 과목들이 많았거든요. 그럼 서강대, 한양대, 경희대, 건국대는 그 점수를 그대로 썼는데 동국대하고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69점이라는 점수. 그러니까 점수를 더 부여를 한 거죠. 그럼 사탐을 선택한 친구들한테 조금 더 유리해지는 거. 이게 이제 성균관대하고 동국대였죠. 그러면 원래 받았던 점수에 비해서 변환 표준 점수를 쓰게 되면 대학의 입김에 따라서 점수가 변화된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점수 차이를 한번 보시면 100분위 100에 해당하는 성균관대의 점수가 69.5였는데 100분위 96에 해당하는 점수가 68.44예요. 점수 차이가 1.06밖에 안 나죠. 그럼 원래는 이렇게 100분위가 한 5에서 6 정도 차이가 나면 표준 점수도 한 4에서 5점 정도는 벌어지거든요. 근데 그 값이 좁혀져요. 서강대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뭐냐면 탐구 과목에서 성적이 벌어졌던 것이 변환 점수를 쓰게 되면 좁혀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실제 지원을 하실 때 이렇게 변환 표준 점수를 사용하는 대학에 지원을 하시면 만점에 부여되는 표준 점수가 몇 점이냐 이걸 가지고 이 대학에서 탐구의 영향력을 더 좋게 주려고 하느냐 아니면 나쁘게 주려고 하느냐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급간의 점수 차이도 얼마나 벌어지느냐 벌어지지 않느냐 이런 것들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2022 대입에서는 사탐을 선택한 친구들은 성균관대를 쓰는 게 조금 더 유리했겠죠. 똑같이 만점을 맞으면 점수를 더 많이 가져가니까. 자, 이제 과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과탐의 만점, 성균관대는 68점이에요. 서강대 71점, 한양대 69.5, 중앙대, 경희대 모두가 다 71점이에요.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77점, 68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70대 초반에서 만점자가 형성이 됐었는데 성균관대는 68점밖에 안 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성균관대는 과탐을 잘한 아이들도 점수를 깎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자연계 학생들 입장에서는 성균관대를 쓰는 게 별로 탐탁치가 않은 거죠. 과탐을 잘했던 친구들이라면. 뭐 반대로 과탐을 못했던 친구라면 이제 성균관대를 쓰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대학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어떤 점수 구조를 보여주는 그런 대학들을 찾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점수 차이를 한번 보니까 성균관대는 100분위 100에서 100분위 96까지의 차이가 1.28점밖에 안 되는데 서강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5.04점이에요. 그러니까 서강대는 탐구의 변별력이 성균관대보다 조금 더 높았다라는 걸 아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변환 표준 점수의 특징이다라는 거 생각해 두시고요.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에 지원할 때는 반드시 이제 입시가 끝나고 성적표가 나오면 그때 대학에서 이 변환 표준 점수를 발표를 합니다. 이걸 이제 반드시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지원 전략을 세우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8번째 질문인데요. 수능 과목 선택에 따라서 유불리가 발생하나요? 이런 부분이죠.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발생한다라는 거죠. 탐구 과목의 유불리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탐구 과목의 유불리에 따라서 만들어지게 되는 그 유불리는 변환 표준 점수를 쓰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보정이 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그냥 단순 표준 점수 또는 단순 백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에서는 그 유불리가 그대로 남아 있겠죠. 그러면 이제 국어하고 수학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국어하고 수학이 공통 플러스 선택 과목의 체제로 작년부터 바뀌었죠. 그래서 국어는 독서하고 문학을 공통으로 하고 화법과 작문하고 언어와 매체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고요. 수학은 수원 수투를 공통으로 하고 확통, 미적, 기하 세 과목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공통 과목의 점수는 그대로 받아요.
그러니까 독서 문학이라든가 수원 수투의 점수는 내가 획득한 점수를 그대로 받는데 이 선택 과목, 언매라든가 화작이라든가 확통, 미적, 기하 이런 선택 과목은 공통 과목 평균에 따라서 선택 과목의 원점수가 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몇 점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정된 점수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데 그걸 한번 그 점수 구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수학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 국어에도 똑같이 해당이 된다는 거. 자, 보시면 확통과 미적을 선택한 친구가 자, 60점이라는 그 공통 과목의 원점수를 맞는다라고 했을 때 확통을 선택하면 이 아이가 24점을 맞는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미적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15점을 맞는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럴 수가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확통보다는 미적이 조금 더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자, 미적의 24점이라는 점수는 미적 선택자들의 평균이 20점보다 4점이 높은 점수이고요. 확통 선택자에 그 다음에 미적을 선택했을 때 그 15점이라는 점수는 평균 20점보다 5점이 낮은 점수예요. 그러면 24라든가 15 이 점수를 그대로 가져간다면 누구나 다 확통을 선택하겠죠. 그러면 미적 선택자가 줄어들 거예요.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정을 할 건데 그때 뭐가 활용이 되느냐면 공통 과목 평균이에요. 그러면 자,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집단의 수원 수투의 평균점을 30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미적을 선택한 아이들 집단의 평균점은 50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아까 확통은 평균점보다 4점을 잘했던 친구이고 미적을 선택한 친구는 평균점보다 5점을 못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평균점인 30하고 50을 활용해서 결국은 이런 점수를 새로 부여받게 된다는 거죠. 확통을 선택한 친구는 30 플러스 알파라는 그 선택 과목에 조정된 점수를 받고요. 미적을 선택한 친구는 50 마이너스 베타라는 새로운 조정 점수를 받게 됩니다. 자, 30 플러스 알파하고 50 마이너스 베타 어떤 점수가 더 클지는 알파와 베타 값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느낌적으로도 미적을 선택한 아이들의 원점수가 좀 올라가고 확통을 선택한 아이들의 원점수가 조금은 낮아진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평균 차이를 이렇게 20점이나 벌려놓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작년에 3월부터 쭉 이어지는 모의고사의 확통 선택 집단과 미적 선택 집단의 공통 과목 평균점은 대략 20점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적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미적을 선택한 아이들이 확통을 선택한 아이들보다 유리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 선택 과목의 점수가 조정이 되면서 미적분한테 유리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건 뭐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평균점이에요. 즉 미적을 선택한 집단의 아이들이 확통을 선택한 집단보다 수원 수투를 잘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점수가 좋은 겁니다. 그리고 미적을 선택한 아이들이 대부분이 자연계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계 아이들의 수학 성적이 인문계 아이들의 수학 성적보다 좋은 거고 그로 인해서 이제 교차 지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선택한 과목의 그 집단의 성적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부분이에요. 국어로 넘어가면 언매하고 화작 있죠. 언매를 선택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아마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언매를 선택한 집단의 독서와 문학, 공통 과목의 평균점이 화작을 선택한 집단보다 높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은 과목을 선택하는 거,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점수는 조금 더 이렇게 유불리가 발생한다라는 걸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국어 이제 3월, 4월, 6월, 9월 그다음에 수능까지 보시면 언매를 선택했을 때, 화작을 선택했을 때 최고점의 값이 저만큼 차이가 납니다. 좀 벌어지기도 하고 좁혀지기도 했죠. 그러니까 최종 수능에서는 조금 좁혀졌습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죠. 미적분과 확통을 선택한 집단의 점수 차이가 7.5점, 4점, 6점으로 마지막에 이제 3점까지 좁혀지긴 했죠. 그러니까 작년에 사실 뭐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느낌적으로 봤을 때는 그 평가원에서 문제를 출제할 때 선택 과목의 유불리를 좀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험 문제의 난이도 자체에는 조금 신경을 못 써서 국어가 상당히 좀 어렵게 체감 난이도가 어렵게 이제 출제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이렇게 이제 점수 차이가 벌어지는데 올해는 이제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면 언매를 선택한 집단과 화작을 선택한 집단이 성격이 전년도하고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 거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3월, 4월 모의고사를 치르면서 점수 차이가 계속해서 벌어진다라고 하면 그 차이를 감안해서 내가 선택 과목을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년도에 이제 1등급, 2등급 비율도 한번 볼 텐데요. 언매를 선택한 아이들이 화작을 선택한 아이들보다 1등급 비율이 또 2등급 비율이 상당히 높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하나 미적을 선택한 아이들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아이들보다 역시 1, 2등급의 비율이 높죠.
이게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교차 지원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보면, 자, 동일한 그 한 뭐 388에서 390점의 표준 점수를 맞으면 인문계 쪽에서 지원을 하면 연고대를 지원할 수 있고요. 근데 자연계로 넘어가면 서성한밖에 지원이 안 돼요. 그러면 자연계 아이들이 인문계로 넘어가려는 마음이 생길 수 있겠죠. 구간별로 보시면 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교차 지원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동일한 점수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수준이 인문계하고 자연계가 다르다라는 거. 요걸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교차 지원이 10%, 20%, 30%가 일어난다면 당연히 자연계의 고득점자들이 인문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인문계 석차가 내려가겠죠. 자신의 석차가. 그러니까 참고점이나 이런 부분은 좀 올라갈 수 있죠. 반대로 자연계는 지금 높아져 있는 참고점이 자연계 아이들이 인문계로 넘어가면서 내 석차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조금 더 지원 참고점이나 입시 결과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건 이 교차 지원의 비율이 몇 프로가 될지 또 어느 구간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넘어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뭐 예측도 하고 분석도 하지만 실제 이제 수험생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또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나중에 조금 더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교차 지원 얘기를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2022 대입 정시에서 교차 지원이 왜 이슈가 되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창욱 선생님께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2022학년 정시 모집, 정말 정신 없었죠. 얼마 전까지 이제 고3 담임을 하시거나 아니면 수험생이었던 학생들은 이 교차 지원 여부로 인해서 자연계열 학생이든 인문계열 학생이든 지원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 이유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경희대, 동국대, 서강대 뭐 이런 세 개 대학이 나와 있지만 자연계를 보면 알겠지만 수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과 기하, 그 다음 탐구 같은 경우에는 과학탐구 자체를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인문사회 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 과목에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탐구 같은 경우에도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즉 어떤 것을 보더라도 선택 과목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계열 학생들은 인문계열이나 사회계열 쪽으로 모두 지원이 가능하지만 오히려 인문과 사회계열에 있는 학생들은 자연계열로 지원을 못하게 만들어지는 아예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이제 대부분의 대학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생각보다 자연계열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워낙 많았지만 좀 전에 윤상현 선생님께서 말씀을 드렸지 자연계열 학생들이 인문계열 쪽으로 교차 지원을 한다고 해서 그게 가능성이 높을까?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자연계열의 고득점 학생들이 인문계열로 갔을 때 오히려 합격선 자체가 높아지는 이러한 경우를 볼 수도 있고 오히려 자연계열이 감소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 들어온 성적 자료를 분석을 해봤더니 이러한 추정치들을 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전국의회부터 건동홍 자연계열까지 단순 표준 점수입니다. 대신 이 단순 표준 점수는 대학을 가는데 어떠한 합격이다 불합격 이런 확정적인 점수가 아니라 어느 정도 비교해 볼 수 있는 단순하게 비교해 볼 수 있는 좀 자료이기 때문에 단순 표준 점수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서울대 자연계의 점수가 단순 표점으로 400점이라는 참고점을 볼 수가 있고요. 서울대 인문계열이 오히려 2점이 낮은 398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동홍 자연이 314점, 서성안의 인문이 378점이라는 어느 정도의 참고점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걸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등수로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연고대 자연계열을 좀 기점으로 395점일 때 자연계열 학생들의 추정 등수를 좀 생각을 해보면 누적 석차가 되겠죠. 추정입니다. 그랬을 때 자연계열 쪽에서는 약 몇 등이었냐면 9,000등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인문계열 쪽에 395점으로 들어가면 몇 등이 되냐면 약 1,300등으로 훨씬 좋아집니다. 건동홍 같은 경우에 자연계열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374점인 자연계열 학생들이 실제 자연계열 쪽에서의 누적 석차 추정치가 28,000등 정도가 됐는데요.
이 인원들 28,000등 정도 되는 것이 인문계열 쪽으로 석차를 추정을 해봤더니 몇 등이 되냐면 7,500등이 됩니다. 그러면 모든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마저도 28,000등에 있는 건국대, 홍익대, 동국대를 지원하는 것과 7,500등이 됐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나 또 건대, 홍익대, 동국대 자연계열의 극히 일부 학생들은 연대, 고대의 인문계열의 일부 하위학과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놓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등수가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이러한 교차 지원에 대한 고려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인문계열 일부 대학에서 윤상현 선생님께서 전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수학의 경우에 보통 확률과 통계보다 미적분과 기하에 즉 자연계열 학생들의 수학 성적이 유리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인문계열의 일부 대학에 보게 되면 적게는 35%에서 많게는 중앙대 경영대 같은 경우는 45%까지 반영 비율을 높게 설정하다 보니까 자연계열 학생들이 수학에서 유리한 점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러면 어느 누구나 조금 더 내가 높은 대학, 좀 선호도가 높은 대학으로 움직이고 싶은 것은 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교차 지원 자체가 이슈가 되었고 이러한 교차 지원을 하다 보니 어떠한 입시기관이든 교육청에 나와 있는 합격선 자체도 참고점 자체도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이러한 불확실성에서 정시 지원을 하게 되었고 그러한 부분들이 올해 결과에 반영돼서 나올 텐데요. 올해 2023학년도에 정시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지금 고3 학생들이나 또는 다시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나와 있는 이러한 입시 결과들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2022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의 실제 사례를 좀 갖고 와 봤는데요. 경희대를 갖고 와 봤습니다. 경희대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영어가 2등급인데요. 영어가 2등급인데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영어의 1등급과 2등급 인원의 1등급과 2등급의 점수 차이가 큰 대표적인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영어가 2등급이니까 감점을 많이 당했겠죠. 그리고 국어와 수학, 그 다음 과학탐구를 보더라도 국어 같은 경우는 3등급, 화학 같은 경우에는 4등급을 맞았습니다. 이것을 환산점으로 다 바꾸어 봤습니다. 인문계의 하스피탈리티 경영학부를 보게 되면 이 학생의 환산점은 561.24점이 나왔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561.85점이 나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나오는 센진학의 참고점과 다른 입시기관의 참고점을 보시더라도 자연계열보다는 인문계열의 점수 자체가 훨씬 더 유리한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지원을 자연을 할까 인문계로 고려를 할까 생각을 했었을 때 인문계열로 지원을 했더니 실제로 최초 합격이 되었습니다. 이 학생이 실제로 자연계열 쪽으로 쓴다면 동국대에 안정적인 지원을 한다면 동국대 하위학과나 그 이 아래쪽에 있는 대학을 지원을 해야만 안정적으로 최초 합격을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0번째 질문 중에 하나가 또 하나 이제 정시 가나다군에서 학생을 모두 모집하는 대학이 있나요? 하나의 분할 모집이죠.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고려대나 연세대, 교대나 서강대, 서울대처럼 가군이면 가군, 나군이면 나군 이렇게 하나의 군에서만 모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 가나군에 이렇게 두 군데 또는 그 아래쪽에 가다군 또는 나다군으로 두 개의 군을 전체 모집 단위를 나누어서 모집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대학이 가군과 나군에서 나누어서 모집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들은 경희대나 덕성여대나 서울과학기술대 등이 있고요. 가장 많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가군에서도 뽑고 나군에서도 뽑고 다군에서도 모두 뽑는 대학이 가천대를 비롯해서 70개 대학이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같은 하나의 대학이라도 가군에서도 모집하고 나군에서도 모집하고 다군에서 모집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의 대학이 여러 개의 군으로 분할 모집할 때에도 대학마다 주력군이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성균관대와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가군과 나군에서 인문과 자연에서 전부 분할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인문계를 보게 되면 보시면 알겠지만 나군보다는 가군에서 많은 인원을 모집을 하고 있고요. 자연계열은 오히려 나군에서 413명이라는 많은 인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가군에서, 자연계는 오히려 가군에서 이러한 주력군들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앙대, 서울시립대, 건국대, 동국대를 보시면 마찬가지가 됩니다. 중앙대 인문은 가군에서, 자연계도 가군, 서울시립대는 나군, 이러한 형태로 모든 대학들이 분할 모집을 하는 대학에서 이렇게 주력으로 하는 모집군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러한 많은 인원을 모집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모집 인원이 그 군별에서 영향을 미칠 테고 이러한 부분들이 경쟁률이나 합격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가군에서만 모집하지만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가나군에서 분할 모집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가군에서 더 많은 인원을 뽑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서 정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요. 11번째 질문입니다. 정시에서 군별 지원 전략은 이제 어떻게 세우면 되나요? 조금 먼 얘기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제가 그 지원 전략 3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나중에 이제 지원 전략을 세우실 때는 뭐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제 학생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아마 이제 여러 기관에서 나오는 그 지원 참고점과 내 점수를 비교해서 합불 여부를 뭐 판단한 다음에 지원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할 거예요. 또 아니면은 모의 지원이라는 게 또 요새 유행을 하죠. 그 모의 지원 여부를 통해서 내가 모의 지원을 해봤더니 합격 가능성이 뭐 몇 칸이 되더라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지원 전략을 세우실 텐데 사실은 그건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대학의 합불 여부가 어떻게 될지를 따져볼 때이고 그 전에 그 대학을 추리는 과정에서는 좀 전략 방법이 좀 필요하죠. 대학을 어느 대학을 추릴 것이고 그 다음에 어느 대학을 내가 소신 지원, 어느 군에서 소신 지원, 어느 군에서 안정 지원 이런 전략을 세울 때 지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그 방법을 제가 3가지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이제 점수대별로 모집 인원이 많은 군을 파악하자 이거예요. 자 보시면 여기 이제 광운대부터 국민대 뭐 요 라인에 있는 그 대학들을 한번 보면 자 자연계 쪽에서 가군에서는 822명을 선발을 하고요. 나군에서는 1258명, 그다음에 다군에서는 693명이에요. 그러면 이 그 점수대에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이 가나다군을 동시에 지원한다라고 하면 가군은 800명, 그 다음에 나군은 1200명, 다군은 뭐 한 700명 정도 되니까 나군에서 합격 가능성이 가장 높겠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요 점수대에 동일하게 지원한다면 합격 가능성이 어디가 더 높을 거냐? 그건 당연히 모집 인원이 많은 쪽이에요. 그러면 나는 광운대를 가고 싶은데 나군이 많네 라고 하면 광운대의 대체제가 될 수 있는 다른 대학들을 선택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점수대별로 모집 인원이 많은 군을 한번 파악을 해서 그 군이 합격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전략이 될 거고요. 그 위에 군을 보시면 어떻게 돼요? 가군에서는 800명, 그 다음에 나군에서는 1000명, 그 다음에 다군에서는 600명이니까 당연히 역시 마찬가지로 나군에서의 합격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첫 번째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전략은 이게 이제 군별 누적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그 첫 번째 전략은 모든 점수대에서 이제 고르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누적 인원에 대한 부분은 이제 최상위권, 상위권, 중상위권 정도에 조금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누적 인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인문계 쪽에서 가군에 지원을 하려면 보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의치한약이 한 57명 되고요. 그 다음에 연대 고대 합쳐서 한 1500명 되고요. 그 다음에 서성한 이쪽 구간에서 한 695명. 그래서 가군에서 만약에 서성한을 지원한다라고, 그러니까 성균관대하고 한양대겠죠. 왜냐면 분할 모집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성균관대하고 한양대를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하고 나군에서 성균관대 한양대를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군은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 구간에서의 모집 인원이 한 3,9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나군은 몇 명이냐면 합쳐보니까 2,900명밖에는 안 되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자, 이 구간까지 합격할 수 있는 석차는 3,900등, 나군에서는 2,900등. 물론 이제 여기에 경쟁률이 뭐 한 4대1, 5대1 된다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은 훨씬 더 높아지겠죠. 무슨 말이냐면 가군에서 성균관대를 붙으려면 3,900등이면 붙을 수 있지만 나군에서 붙으려면 2,900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군에서 합격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누적 인원을 따져보면 내가 이쪽에서 군별로 모집 인원이 나올 거고 그 군별로 모집 인원이 나오면 내 석차에 따라서 어느 쪽이 조금 더 유리할지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정시 지원 전략은 군별 누적 인원을 파악하자.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제 추가 합격의 흐름이죠. 그러니까 추가 합격은 당연히 가군과 나군을 동시에 쓰면 두 군데 다 붙어도 한 군데밖에 지원을 못하죠. 등록을 못하죠. 그럼 나머지는 결혼이 생겨요. 결혼이 생기면 이제 추가 합격으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추가 합격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한번 보도록 하자라는 거죠. 자, 인문계 상위권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서성한 쪽에 해당이 되는 나군을 지원한다면 이 나군의 합격자들은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 서성안에서 나군 지원을 했다면 가군에서는 또 서성안을 지원할 수도 있고 그 밑에 중경외시를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점수에 여유가 있는 학생들이라면 연고대를 가군에서 지원을 할 거예요. 그러면 가군에서 연고대를 지원한 학생들은 나군에서 또 점수에 여유가 있다면 어디로 지원을 할까요? 서울대로 지원을 하겠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서 이제 추합이 흐른다라는 거죠. 지금 이 화살표 방향대로. 즉 다시 말해서 서울대하고 연세대 고려대에서 추가 합격이 발생하면 연세대 고려대에서 서울대로 빠져나가니까 그 인원을 나군에 또 서성안에서 채워주고 그 나군의 서성안에서 연고대로 빠져나간 인원을 가군에 또 중경외시에서 채워주는 이런 구조이죠. 그럼 추합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것이 파악이 된다면 결국은 내가 점수가 좀 모자란다라고 했을 때는 추합의 가능성이 높은 군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추합이 돌지 않는다라는 건 첫 번째 예측대로 점수가 또는 커트라인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추합이 돈다라는 것은 결국은 추합이 돌에 따라서 입시 결과가 평균점에서 커트라인의 거리가 멀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추가 합격을 노리고 지원을 하겠다, 즉 소신 또는 상향 지원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이런 추합의 흐름을 파악하고 지원 전략을 세우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그 지원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 나중에 수능 점수를 받고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전략을 토대로 해서 일단은 군별로 대학의 조합을 찾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환산 점수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시면 합부를 예측해 보시면 아마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2023 대입 정시 전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과 많은 상담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저는 수시 모집만 신경 쓰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만 통과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시 모집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하게 또는 소극적으로 준비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2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살펴보게 되면 정시 모집 인원 자체가 무시할 수 없는 모집 인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2023학년도를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시험까지 끝까지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페이스대로 끝까지 준비를 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3년도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결과를 기원하겠습니다.